백설이가 민강유통 대표이사 취임식 당일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한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거부합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요. 이 사진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강유통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자리가 될 줄 알았던 취임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설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하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는데요. 바로 문태경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맨 뒷줄에 앉아있던 태경은 설이와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복수는 완성됐어요. 민두식은 백미소 폭행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구속됐고 경찰은 증거인멸과 위증교사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섭은 해외로 도주했다가 인터폴에 의해 체포됐고요. 수정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민강유통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오너 일가가 모두 사법 처리되면서 이사회는 급하게 새로운 대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백설이가 추대된 거예요. 민두식의 재혼 배우자로서 법적 상속권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사회는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설이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아수라장이 되기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 새벽 설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강유통본사 41층 회장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이 거대한 빌딩, 이 화려한 야경, 이 모든 것이 곧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24살이 된 딸은 어느새 훌쩍 커서 어머니의 어깨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세리는 설의 곁으로 다가왔고요. 잠이 안 와? 세리가 물었습니다. 응. 너도? 나도. 두 모녀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이는 딸의 손을 잡았는데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세리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설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세리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응, 말해. 나는 이 자리를 받지 않으려고 해. 세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설이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을 이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민강유통을 원한 적이 없었어.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원했어. 미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미소. 그 이름을 입에 올리자 설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첫째 딸. 그 복수는 이제 끝났어. 그는 감옥에 갔고 경채도 곧 갈 거야. 내가 원하던 건 다 이뤘어. 설이는 창밖의 야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상하더라.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 거야. 미소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어. 이제 뭘 해야 할까? 이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권력을 휘두르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더라, 세리야.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너랑 둘이서. 세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는 됐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근데 그러면 민강유통은 어떻게 돼? 오너 일가가 다 잡혀갔는데 회사가 공중분해되면 수만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이렇게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 누군데? 문태경. 세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문태경. 어머니와 함께 복수의 길을 걸어온 남자.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미국으로 입양 갔다가 25년 만에 돌아와 민강유통의 복수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태경 아저씨? 응.
그 사람도 민강유통한테 모든 걸 잃은 사람이야. 부모님을 잃었고 어린 시절을 잃었고 구구까지 잃었지. 근데 그 사람은 나랑 달라. 서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태경 씨는 단순히 복수만 원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민강유통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고 싶어 했어. 자기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몬 그 회사를 정의로운 회사로 바꾸고 싶어 했던 거야.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경이 복수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민강유통을 완전히 파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너 일가의 비리를 밝히면서도 회사 자체의 가치는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무고한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라면 민강유통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거야. 아니,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서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이사회에서 그걸 허락하겠어? 외부인한테 회사를 넘기는 건데. 세리의 질문에 서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 아마 난리가 날 거야. 그리고 서리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취임식장에서 서리가 거부 선언을 하자마자 이사회 의장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백서리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미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서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적이 없어요.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추대한 것뿐이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은 민두식 회장의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회사를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박진우 의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때 서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 지분은 문태경 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순간 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문태경의 이름이 나오자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경은 민강유통의 악몽 같은 존재였거든요. 오너 일가를 하나씩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저 절대 안 됩니다. 박진우 의장이 소리쳤어요. 문태경은 우리 회사를 파괴하려 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다니 말이 됩니까? 서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파괴요? 의장님, 민강유통을 파괴한 건 문태경 씨가 아니에요. 민두식과 그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지 그 진실을 밝힌 문태경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박진우 의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리의 말이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 맨 뒷줄에서 문태경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태경은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왔고요. 단상 위에 서리와 마주 섰습니다. 서리 씨. 태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결심은 변함없어요. 그날 밤 서리와 태경은 단둘이 회장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이사회는 결국 서리의 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서리가 자신의 지분을 누구에게 양도하든 이사회가 간섭할 권한은 없었거든요. 태경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서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태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결국 복수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민두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서리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서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경 씨, 저는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이 자리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태경이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의 눈을 봤어요. 복수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괴로워하던 눈.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으며 흔들리던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믿어요. 서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태경 씨.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사람은 있지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태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간 홀로 쌓아왔던 그였어요. 부모를 잃은 어린 나이에 낯선 땅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오직 복수에 대한 집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낯설고도 벅찼어요. 설희 씨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태경이 물었습니다. 설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셀이랑 둘이 시골로 내려가려고요. 아주 한적한 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 생각이에요. 카페요? 네. 예전에 미소 분식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손님들한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설희의 눈에 옅은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민강유통 대표이사보다 작은 카페 사장이 저한테는 훨씬 어울려요. 다음 날 설희의 지분 양도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제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설의 민강유통 경영권 포기, 문태경에게 전격 양도, 복수의 화신에서 은둔의 여인으로, 백설이의 충격선언, 민강유통 문태경 시대 열리나?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여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설희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과 이해할 수 없다는 쪽이 팽팽히 맞섰어요. 하지만 설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상태였거든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바로 민강유통 내부였습니다. 태경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강유통 임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민두식의 측근으로 일해왔던 인물들이 문제였어요. 문태경 따위가 어떻게 우리 회사를 이끌어? 그자는 외부인이야. 게다가 우리 회장님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 아닌가. 어떻게 그런 자를 모시고 일할 수가 있어. 임원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요. 급기야 집단 사퇴를 선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강유통의 핵심 임원 20여 명이 동시에 사표를 내겠다고 한 거예요. 태경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실무를 이끌 임원들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태경을 찾아왔어요. 바로 공매자 실장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민씨 집안의 상주 집사로 수십 년간 일해왔던 사람이에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없어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런 그녀가 태경의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겁니다. 공 실장님? 태경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공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반발하는 임원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제가 오래 알아온 사람들이에요. 태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 실장님, 왜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저는 민두식 회장을 무너뜨린 사람인데요. 공 실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백미소 아가씨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경은 숨을 멈췄어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소 아가씨를 폭행한 게 회장님이라는 것도 경채 아가씨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겁했어요.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죄책감이 저를 계속 짓눌러 왔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대표님을 도와서 이 회사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태경은 한동안 공 실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실장님. 공 실장의 도움으로 임원들의 반발은 조금씩 수그러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태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당장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설희와 셀이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대로 가는 거야? 셀이가 물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리의 원룸에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민강유통 회장 부인이었지만 서리는 끝까지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응.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서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서리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뭔데? 세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나, 선재 아버지 만났어. 서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선재, 세리의 친아버지, 그리고 서리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선재는 민강유통법무팀 수장이었어요. 자수성가한 인물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주경야독으로 명문대 법대에 입학하고 검사 생활까지 거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에게 선재는 지울 수 없는 상처였어요. 로스쿨 시절 서리가 선재의 뒷바라지를 하며 힘들게 살림을 꾸려나갔는데요. 서리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선재는 그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성공을 위해 발목을 잡을 수 없다며요. 그리고 선재는 결국 민경채에게 접근했어요. 민강유통의 딸인 경채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선재가 뭐라고 하던?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더라고.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서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세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난 그냥 들었어. 들어만 주고 왔어. 용서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어. 서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세리야,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할 때,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면 돼. 그때까지 아무도 너를 재촉할 수 없어. 세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해?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 미움은 나를 지치게 하거든. 복수할 땐 미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며칠 후 서리와 세리는 서울을 떠났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3시간 넘게 걸리는 외진 곳이었는데요. 마을 주민이 100명도 채 안 되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엄마 여기야? 세리가 버스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눈앞에는 푸른 바다와 작은 어촌 마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응. 여기서 우리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서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두 모녀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건물을 계약했어요. 1층은 카페로 2층은 살림집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건물은 낡고 허름했지만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만큼은 최고였어요. 여기다 간판 달면 예쁘겠다. 세리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엄마?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소. 카페 미소. 세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소. 세상을 떠난 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운영하던 분식집도 미소의 이름을 딴 미소 분식이었는데요. 이제 그 이름이 이 바닷가 마을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였어요. 언니도 좋아할 거야. 세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미소도 좋아할 거야. 서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미소가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태경이 민강유통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임원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외부 세력의 공격이었습니다. 민강유통의 오너 일가가 무너지면서 경쟁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특히 업계 2위인 대선유통의 회장 오정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정태는 민강유통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서 싼 값에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경영권을 위협할 만큼의 지분을 모으면 태경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문 대표 상황이 심각합니다. 공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대선유통이 이미 지분 15%를 확보했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20%를 넘길 겁니다. 태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오정태. 그자가 민강유통을 노리고 있군요. 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강유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정태와 싸울 만한 자금력이 없었어요. 그때 태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장현숙이었어요. 연숙은 미국 사교계의 대모이자 숨은 재력가였습니다. 몇 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쳐 전 남편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녀 역시 민강유통에 복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 호세가 민강유통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태경 씨 소식 들었어요. 연숙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대선유통이 공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숙 여사님. 태경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막막합니다. 자금력에서 밀리니까요. 연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투자하죠. 태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민강유통 지분을 내가 사겠다는 말이에요. 대선유통이 살 수 없도록 내가 먼저 선점하죠. 태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숙 여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필요한 자금이 수천억 원입니다. 연숙이 낮게 웃었어요. 태경 씨, 나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 돈쯤이야. 연숙의 전격적인 투자 선언은 재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어요. 미국 교포 재력가 장현숙 민강유통 지분 대량 매수. 대선유통 오정태의 야망 장현숙에 막히나?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오정태는 이를 갈았지만 연숙의 자금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선유통의 인수합병 시도는 무산됐어요. 태경은 연숙을 만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숙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연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경 씨, 나는 단순히 당신을 도우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연숙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내 아들 호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민강유통이 연루됐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거든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연숙은 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부탁해요, 태경 씨.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줘요. 태경은 장현숙의 부탁을 받아 호세 사건과 민강유통의 숨겨진 비리를 끝까지 추적했다. 그는 미소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모든 관련자들의 범죄를 하나씩 밝혀냈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다. 결국 가해자들과 공범들은 모두 법정에 서서 처벌을 받았다. 태경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아갔고 그의 노력으로 모든 비극은 마침내 법의 심판으로 종지부를 찍었다.